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삶은 어제가 있어 빛난다. 지은이는 샤를 페팽. 1973년 프랑스에서 태어나 프랑스 국립정치학교와 국립고등상업학교를 졸업했다. 철학 교수 자격 시험에 합격한 후 국립 레지옹 도네르 고등학교와 파리 정치대학에서 철학을 강의했고 2010년부터 공개 철학 세미나를 열어 대중에게 친근하고 쉽게 철학을 소개해 왔다. 현재 프랑스 공영 라디오 방송의 철학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으며 오늘날 프랑스에서 가장 사랑받는 철학자이자 작가로 손꼽힌다. 어제의 빛이 없으면 내일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에는 우리의 사회적 환경, 교육, 그리고 삶의 결정적이었던 만남들이 배어 있다. 우리의 장점과 단점, 취향과 혐오, 꿈과 야망은 물론이고 공포와 불안까지도, 기쁨은 물론이고 슬픔까지도 우리의 모든 반응과 세계관, 그리고 당연히 습관도 우리의 과거에서 비롯되었다. 이 모든 것에 우리의 과거가 현존한다. 우리가 뒤에 두고 왔다고 생각했던 과거는 지금도 여전히 신호를 보낸다. 과거는 행복했든 불행했든 어김없이 돌아온다. 고집스럽게 현재에 끼어들어 우리의 직장에서, 거리에서, 집에서 불쑥 스치듯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 어제가 과거에만 속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과거는 가버리지 않는다. 우리를 이루는 것은 현재보다 과거의 지분이 더 크다. 우리가 체험하는 매 순간은 불이 나게 과거에 합류하고 바람에 떠밀려 뒤로 가는 배처럼 달아난다. 현재는 통과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거와 잘 지내면서도 적절한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는 기억에 있다. 우리 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억을 무슨 저장고처럼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오늘날에는 신경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기억이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유동적이라는 것을 안다. 기억은 하드디스크에 차곡차곡 쌓인 데이터 따위와는 다르다. 기억도 살아 움직인다. 수시로 소환되고 재강화되고 굳건해진다. 때론 사실과 다르게 혹은 상상으로 만들어지기까지 한다. 과거는 포용해야 할 운명이자 재가공해야 할 재료다. 추억은 객관적 데이터라기보다 창의적 재구성에 더 가깝다. 과거의 불행을 돌아보고 그러한 기억의 유해성을 해제할 수도 있고 잃어버린 행복을 현재에 소환해서 다시금 만끽할 수도 있다. 과거가 있기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할지라도 우리는 단순히 과거가 우리를 재료 삼아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지 않다. 그러므로 과거에 휘둘리거나 얽매여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저 과거와 적절한 거리를 찾으면 된다. 모든 기억은 재구성이다. 흔히들 컴퓨터의 메모리 장치를 기억의 은유로 삼곤 한다. 우리는 기억을 정체된 것, 양으로 파악 가능한 것, 축적되는 것처럼 생각한다. 19세기도 거의 끝나갈 무렵에야 비로소 베르그송이 기억을 철학적 성찰의 중심에 두게 된다. 그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직관을 발휘했는데 그 후 과학은 그의 직관이 옳았다고 확인해 주었다. 베르그송의 직관이란 기억이 정체되어 있지 않고 역동적이라는 것, 살아 숨쉬며 우리의 의식으로 밀려왔다 밀려갔다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기억은 우리의 의식,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다.
데카르트는 의심할 수 없는 첫째가는 진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가 찾은 답이 저 유명한 코기토 에르고 숨, 즉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이다. 데카르트가 보기에 우리의 실존의 증거는 우리의 의식에 있었다. 베르그송은 코기토를 뒤집어 엎었다.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안다. 우리의 체험과 행동을 기억할 수 있고 그러한 알을 하나의 정체성, 개인사를 지닌 하나의 인격으로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이 인식의 초석이 된다. 나는 기억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억과 같은 재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베르그송은 말한다. 1919년에 발표한 정신적 에너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의식보다 더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더 명백히 현실적인 것도 없다. 인간의 정신은 의식 자체다. 그런데 의식은 무엇보다 기억을 의미한다. 나는 우리 내면의 삶 전체가 의식이 처음 깨어난 순간부터 시작된 하나의 문장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쉼표로 점철되었으나 결코 마침표로 끊어지지는 않는 하나의 문장 말이다. 우리의 지식과 정체성, 그리고 그것들의 근간에 있는 기억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베르그송은 우리의 과거가 기억 속에 무한히 지속되지만 고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말한다. 기억은 우리와 함께 진화하고 삶의 경험, 미래를 투사하는 방식에 따라 현재에 맞춰진다. 한 세기 후 신경과학은 베르그송의 직관을 사실로 확인해 줄 것이다. 객관적 기억은 없다. 모든 기억은 역동적 재구성이다. 물질과 기억에서 베르그송은 인간이 행동을 하기 위해 행동에 요긴한 기억들을 끊임없이 선별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의 의식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억만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온다. 베르그송 이전에는 어떤 철학자도 기억이 과거의 보존보다 미래에 대한 투사에 더 가깝다는 진실을 이렇게까지 통찰하지 못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기억은 예측을 수립하기 위해 과거를 보존한다. 과거를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도 없지 않은가. 기억은 내일에 대한 관심과 항상 짝을 이룬다. 과거의 기억과 추억은 의식활동 전체에 물을 댄다. 과거는 우리의 지각, 직관, 의사결정, 그 외 우리의 자유로운 인격을 나타내는 모든 것에 끊임없이 고개를 들이민다. 그리하여 우리는 추억의 필터를 통해 세상을 이해한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은 언제나 뭔가를 떠올리게 한다. 새로운 것에는 어김없이 이미 겪은 것의 인장이 찍힌다. 우리는 우리에게 말을 걸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과거에 깊이 젖어 있다. 우리는 조건들의 집합에 따라 선택할 뿐이다. 그 조건들이 우리의 인격을 만들고 우리의 결정 기준이 되는 원칙과 가치관을 정초한다. 의식에 좀 더 깊숙하고 아득한 곳에 모든 추억이 그대로 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엄연히 존재한다. 그 기억들은 혀끝에서 맴돌고 살갗에 닿을 듯 민감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기억들은 빠져나가고 도망가고 스쳐 지나간다. 그것들은 나중에 가장 예기치 못한 때에 돌아와 우리의 허를 찌를 것이다. 우리의 과거는 펄떡펄떡 살아 움직인다. 가버리지도 않고 언제나 현존한다.
과거는 우리가 원할 때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내킬 때 불쑥 나타나고 미리 언질도 주지 않고 현재의 문을 두드린다. 때로는 우리를 짓누르는 과거에서 해방되고 싶고 불편한 순간을 지우고 싶다. 가슴 먹먹한 후회를 떨쳐내고 싶다. 반대로 영광의 순간은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다. 하지만 기억이 어디 우리 마음대로 되던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과거와 주인 말을 안 듣는 개 같은 기억력을 붙잡고 싸워야 한다. 우리가 모색해야 할 것은 과거와 더불어 사는 법, 무거운 짐을 가벼운 마음으로 지는 법이다. 베르그송은 추억 기억과 습관 기억을 구분한다. 추억 기억은 우리가 딱히 노력하지 않아도 삶의 경험이 쌓이며 풍부해진다. 처음 한 데이트 혹은 최초의 시련은 기억에 남는다. 반면 습관 기억은 노력과 의지의 소산이다. 이 기억은 배우고 익혀야만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린다. 신경과학은 베르그송의 직관을 확인해 주었을 뿐 아니라 분석을 더 밀고 나갔다. 그리하여 기억에는 2종류가 아니라 5종류가 있으며 그중 3가지는 주를 이루고 나머지 2은 부차적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일화 기억은 베르그송이 말한 추억 기억에 해당한다. 의미 기억은 단어와 개념에 대한 기억이다. 절차 기억은 우리의 반응과 습관에 결부된 것으로 베르그송의 습관 기억에 가깝다. 그리고 작업과 감각에 대한 단기 기억, 즉 작업 기억과 감각 기억이 있다. 일화 기억은 체험한 것에 대한 추억들의 모음이다. 일화 기억은 개인사의 본거지다. 자기 삶을 하나의 이야기로 기억하는 능력은 인간에게만 있고 다른 동물에게는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가령 우리와 가깝다는 유인원들에게도 일화 기억은 없다. 코끼리의 기억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인간의 기억력에는 명암도 못 내민다. 실제로 우리의 일화 기억은 놀라운 특성이 있다. 이 기억은 잠재적으로 무한하다. 심리학자 레리 스콰이어와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에릭 캔델의 연구 덕분에 기억을 제한된 저장 공간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의 일화 기억에는 한계가 없다. 기억에 저장된 과거의 모든 일화가 역동적 전체를 구성하고 그 전체는 언제든지 새로운 추억을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는 의례 생각하는 것만큼 망각의 동물은 아니다. 잊어버린 기억도 실은 조금 깊이 처박혀 있을 뿐이다. 어떤 추억을 잊었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추억은 우리 안에 남아 우리의 뇌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작용하고 사고방식이나 세계를 지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베르그송의 말 맞다나 추억들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 안에 존속된다. 추억의 집요한 생명력에는 2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생존을 위한 유용성 때문이고 둘째로 경험에 깃든 감정의 크기 때문인데 이런 감정은 생존을 위한 유용성의 신호일 수도 있으므로 2 이유는 곧잘 서로 연결된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 감정을 더 잘 기억한다. 주로 두려움, 요컨대 생존 본능과 결부된 감정은 우리 종이 오랜 세월 진화하면서 물려받은 기억을 발동시킨다. 나무 조각 부러지는 소리가 우지 끝나면 조심을 하고 포식자가 보이면 반사적으로 도망치며 공포의 비명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고 경계태세를 취한다. 이렇듯 기억력의 근본 기능으로 인해 오늘날에도
고통스럽고 불행한 추억은 그렇지 않은 추억보다 더 강하게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린다. 캐나다의 신경심리학자 브렌다 밀러는 측두엽과 해마를 대부분 절제한 환자가 여전히 과거를 기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환자는 HM이라는 머리 글자로 심리학 역사에 길이 남게 된다. HM은 뇌 절제 수술을 받은 후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지 못한 반면 과거의 일, 특히 어린 시절의 추억은 매우 상세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 이로써 측두엽과 해마가 추억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억이 그 영역들로 특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실험의 결과를 통해 스콰이어와 캔델은 뇌에는 추억이 저장되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것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기억의 재현에는 뇌의 여러 구조가 동시에 관여한다. 마치 여러 방향으로 뻗은 빗살들이 교차하며 과거의 사건을 비추듯 서로 다른 영역들이 정보를 주고받는다. 각각의 빗살은 추억의 어느 한 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때 맡았던 향기라든가 외모, 추억에 관련된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감정, 그 일이 일어난 계절 등 빗살들이 교차하며 엮어낸 조직이 추억을 형성하고 과학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기억 속에 코드화된다. 일단 이렇게 코드화된 추억은 거기에 관여한 뇌 영역에 모종의 변화가 있더라도 계속 남는다. 이렇듯 신경과학의 최신 발견들은 한 세기 전에 베르그송이 대담하게 내놓은 추정을 사실로 확인하고 그의 유심론적 입장을 정당화했다. 우리는 추억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기억력은 역동적이고 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기관이다. 우리의 뇌 역시 늘 변하고 우리는 언제라도 뇌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 이미 형성된 것을 리모델링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어떤 과거의 기억도 우리에게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는 족쇄와 같지는 않다. 기억을 떠올릴 때는 그와 관련된 신경 네트워크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과거의 신경 경로가 되살아나기는 하지만 그동안 뇌는 쉴 새 없이 변해왔기 때문에 과거와 정확히 똑같은 경로는 아니다. 즉, 추억도 형태가 달라진다. 그때 이후의 경험들, 현재의 맥락,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 다른 형태로 소환된다. 이런 의미에서 어제 떠올린 추억과 오늘 떠올리는 추억은 결코 같지 않다. 추억이 경로로 삼는 신경 네트워크는 숲을 구불구불 가로지르는 오솔길과 같다. 같은 길이어도 걸을 때마다 다르다. 초목이 더 무성해졌다든가, 비가 왔다든가, 나뭇가지가 많이 떨어졌다든가, 그 길을 찾는 발길이 늘어나서 좀 더 넓어지고 흙이 다져졌다든가. 기억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되찾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추억이 소환될 때마다 재구성된다면 상상력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기억력과 상상력의 경계선은 명확하게 그을 수 없다. 미국의 신경과학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는 1970년대 오기억의 존재를 연구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믿는 것은 기억력으로만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 상상력의 영향이기도 하다. 로프터스의 오기억 연구는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법적 판결에도 영향을 미쳐 더 이상 목격자 증언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게 되었다. 목격자의 기억이 본인의 상상력에 의해 혹은 어떤 조작에 휘말려
거짓으로 심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억의 흔적에 부여하는 의미는 거기에 연결짓는 관념과 가치에 따라 달라진다. 의미 기억은 일화 기억처럼 실제로 겪은 일에 대한 기억이 아니고 그 일에서 추론한 것에 대한 기억을 담는다. 우리의 지식, 관념, 판단 전체가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의미 기억에 포함된다. 사람들, 사랑, 권력, 생의 의미 혹은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을 뚜렷이 의식하지 못할 때는 많다. 하지만 의식에 미치지 않은 채 형성된 이 관념들은 우리와 타자들의 관계, 세계와의 관계, 우리의 감정과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체험에서 비롯된 자기 판단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 안에 단단히 뿌리내려 작용할 수는 있다. 암묵적 의미 기억에 공고히 뿌리를 내린 믿음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지 못하게 하거나 행복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따라서 잘못된 진실, 심리치료사들이 감정적 진실이라고 부르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일어난 사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끌어낸 결론이 잘못되었음을 이해해야 한다. 쓰라린 실패를 기억하되 난 쓸모없는 놈이야 라는 결론을 끌어내기보다는 담대하게도 저지를 수도 있는 거지 라든가 속상한 경험이지만 많이 배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실패를 기억으로 간직하되 나는 실패자다 라고 판단하지는 않아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의미 기억은 일화 기억과 달리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 철학자, 역사가, 정신분석가, 작가들은 신경과학이 등장하기 전부터 우리가 과거를 새롭게 읽거나 재해석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다. 그로써 깨달음을 얻고 더 큰 통찰력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그들은 알았다. 이 재적응의 가능성은 신경과학과 뇌 영상 촬영 기법의 발전 덕분에 과학적으로 확인되었다. 암묵적 의미 기억 속의 신념을 폐기하거나 다른 신념으로 대체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는 추억에 결부된 가짜 진실, 즉 감정적 진실을 바꿀 수 있다. 과거는 선반에 가만히 놓여있는 장식용 소품이나 하드디스크에 새겨진 데이터가 아니라 재구성되길 기다리며 살아있다. 그 일화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재해석을 하고 새로운 일반 진실을 끌어내면 되는 것이다. 바로 일화 기억과 의미 기억의 기능적 차이가 핵심 요소다. 이 차이에 힘입어 우리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더 이상 곱씹지 않고 다른 시각으로 조명할 수 있다. 절차 기억은 습관과 반사적 반응에 대한 기억으로 운전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피아노를 연주하거나 수저를 써서 밥을 먹거나 칫솔로 이를 닦을 때 관여한다. 우리는 이런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취하는 동작 하나하나, 우리가 동원하는 기능 하나하나를 의식하지 않는다. 절차 기억 덕분에 우리가 할 줄 아는 모든 것을 실감조차 하지 않고도 해낸다. 우리는 이러한 노하우들을 태어난 순간부터 수십 년에 걸쳐 축적해왔다. 자전거로 시골길을 달리거나 오랫동안 피아노를 멀리했다가 다시 건반 앞에 앉아 그 어려운 쇼팽의 곡을 띄엄띄엄 떠올리거나 테니스장에서 굳이 동작을 고심하지 않고도 서브를 넣을 수 있다면 우리는 과거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억에 관한 한 우리의 몸을 믿어도 된다.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자기가 어디서 결혼을 했는지, 딸 이름이 무엇인지는 기억 못해도 운전이나 달걀 프라이 만드는 법, 구두끈 묶는 법은
꽤 오랫동안 잊지 않는다. 이따금 건물의 공동 현관 앞에서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난다 싶었는데 손가락을 믿어보자는 심산으로 눌러보면 문이 열릴 때가 있다. 때론 몸이 우리보다 기억력이 훨씬 낫다. 절차 기억은 무의식적이다. 일화 기억, 의미 기억, 절차 기억은 우리의 주요한 세 가지 기억이다. 우리가 흔히 기억이라고 할 때는 이 세 가지 기억을 가리킨다. 이 세 기억은 모두 장기 기억이다. 이 기억들은 우리가 과거를 재작업하게 해준다. 여기에 작업 기억과 감각 기억이라는 두 가지 단기 기억이 추가된다. 우리의 과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다층적이다. 우리는 과거의 다양한 층위들로 이루어진 현재에 살고 있다. 때때로 과거는 우리를 상처 입히고 무거운 짐짝처럼 짓누른다. 우리의 실패, 부족함, 부끄러움, 감내해야 했던 폭력을 돌아보게 만든다. 어째서 과거를 놓고 가지 못하나? 우리를 몰아세우는 고통을, 우리의 발목을 잡는 잔재들을 어째서 떨쳐내지 못하나? 어떤 사람들은 어린 시절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한 부모 때문에 평생이 괴롭다. 그들은 늘 시큰둥하거나 냉랭하게 반응했던 어머니, 때론 잔인하기까지 했던 어머니를 정말로 잊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매여 살지는 않는다. 스토아 철학자와도 같은 지혜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과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않았는가? 어차피 바꿀 수 없는 과거를 곱씹기보다는 바꿀 수 있는 현재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불우한 환경에서 빠져나왔다. 그들은 사회적 성공을 쟁취하고는 자신을 과거에 붙잡아 놓을 수 있는 모든 것과 결별하고 단호하게 지난 날을 외면했다. 옛 친구들의 연락을 차단하고 가족과도 연을 끊었다. 새로 얻은 사회적 위상에 자부심을 느끼고 이미 닫은 과거의 장과는 거리를 둔다. 이를테면 어릴 적 살았던 동네처럼 추억이 서려 있는 곳에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다른 어떤 이들은 힘든 시련을 겪었지만 과거에 꺾이지 않고 다시 일어섰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이 외려 씩씩하고 자신감 넘치는 어른으로 성장하기도 한다. 그들은 생물학적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굳이 알아내려고 하지도 않는다. 성적으로 유린당한 여성들이 피해자로 규정당하거나 트라우마에 사로잡히기를 거부하기도 한다. 과거를 곱씹기보다는 삶이 선사한 사랑을 통해 자기를 실현하고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미래에 자신을 투사하는 것이다. 심원한 슬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연결된 추억일수록 외면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때론 과거를 상자에 처박아 두고 당분간 들여다보지 않아야 겨우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과거의 고통과 트라우마로 남은 기억을 회피할 때 치르기 마련인 대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과거는 발끈하고 버티고 때론 역습함으로 과거를 무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과거 회피의 심리적 비용을 치러야 할 때가 온다. 회피는 결국 함정이기 때문이다. 억압된 과거는 한층 더 우악스럽게 돌아와 우리가 그 긴 싸움에 지쳐 가장 약해져 있을 때 허를 찌른다. 과거를 무시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큰 전략이다. 현대적 정신은 거칠 것 없는 자유로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로 자신 있게 나아가게 하므로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이 정신을 신중하게 대해야 한다. 그러한 행보는 때로는 과장되고
이데올로기적인 모양새를 취한다. 마음만 굳게 먹으면 과거를 딱 정리해 영원히 봉인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이다. 오늘날 이 이데올로기는 여러 방식으로 표현된다. 후회, 원한, 실패의 기억 같은 부정적 감정을 외면하고 긍정적 감정에만 주목하라는 자기계발 이론들만 봐도 그렇다. 볼테르가 한 말로 잘못 알려져 있는 이 경구는 어떠한가? 행복이 건강에 좋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기로 결심했다. 티셔츠나 머그잔에서도 발견되는 이 문장은 재미있으면서도 엉뚱한 느낌이지만 잘 생각해보라. 행복이 그저 선택만 하면 뒤따르는 옵션 같은 것이던가. 손만 한 번 흔들면 고통스러운 과거와 결별할 수 있던가. 행복이 순전히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 의지력에만 달려있나. 이 현대적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물이 반쯤 담겨있는 잔을 보고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단다. 이러한 제안들은 매혹적이지만 인생사가 얼마나 복잡하고 오묘한지 간과한다. 프로이트주의, 라캉주의 같은 고전적 정신분석가들이나 그들의 적으로 통하는 인지행동치료 전문가들이나 그러한 이데올로기는 위험하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뒤돌아보지 않고 미래로 돌진한다면 무시당한 만큼 더 세게 반발하는 과거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표도르 도스토옙스키는 여름 인상에 대한 겨울 메모에서 놀라운 관찰을 진술한다. 북극곰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라. 그러면 매 순간 그 망할 놈의 흰 곰이 머릿속에 떠오를 것이다. 198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 데니얼 웨그너는 이 가설을 실험으로 검증해보면 어떨까 생각했다. 그는 피험자들을 실험실에 한데 모아놓고 아무거나 생각해도 괜찮지만 흰 곰만은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피험자들은 흰 곰이 생각날 때마다 종을 울려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실험실에서는 종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졌다. 심리학자들이 흰곰 효과 혹은 반발 효과를 처음으로 입증한 이 실험은 그 후 2개의 대조군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집단 1의 구성원들은 흰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집단 2의 구성원들은 자기 의지로 흰곰에 대한 생각에 집중해야 했다. 두 집단의 구성원들은 매일 흰곰이 떠오르는 빈도를 기록했다. 결과를 집계해보니 집단 1이 집단 2보다 흰곰을 떠올리는 빈도가 훨씬 더 높았다. 흰곰 실험의 또 다른 변형은 피험자들이 잠들기 직전에 이루어졌는데 피험자들이 회피하려고 하는 대상일수록 꿈에 잘 나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뉴욕 해밀턴 칼리지의 제니퍼 보턴과 엘리자베스 케이시는 더 깊이 파보기로 했다. 그들은 회피와 기분장애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다. 먼저 피험자들에게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불쾌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기록을 하게 했다. 그 후 피험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집단 A는 부정적 생각을 몰아내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집단 B는 특별한 지침 없이 평소처럼 생활하라고만 했다. 피험자들은 매일 자기 전에 그날 부정적 생각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기록하고 기분에 대한 일반적 설문에 답했다. 이 실험의 결과는 데니얼 웨그너의 흰곰 효과를 입증했다. 집단 A의 구성원들이 B의 구성원들에 비해 훨씬 더 부정적 생각을 자주 했을 뿐 아니라 11일에 걸친 실험이 끝난 후에도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부정적 생각을 억압하거나 회피할수록 기분에는 더 안 좋은 영향이 미친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회피하려 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과거다. 과거는 지우려고 애쓸수록 불쾌하게 되살아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전문가 장 루이 모네스테스는 추억을 거부하는 태도가 곧 심리학에서 말하는 회피이며 이러한 태도가 비생산적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우리가 과거에서 도망치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빨리 과거에 잠식된다고 설명한다. 괴로운 추억, 부정적 감정, 트라우마로 남은 이미지를 피하려 할수록 그것들은 힘이 세진다. 회피에 에너지가 많이 들수록 트라우마는 격렬하게 반등할 것이다. 장 루이 모네스테스의 내담자 중에는 7세부터 14세까지 수시로 강간을 당한 경험을 아는 채 성인이 된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망각에서 위안을 구하려 했지만 갈수록 자신이 힘들여 억압한 것에 다시 발목을 잡히는 기분이 들었다. 악몽, 섬광처럼 번뜩 살아나는 기억, 성기능 장애가 점점 더 심해지고 일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가 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과거의 일화가 또렷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지옥 같은 7년의 기억을 다 잊는 편이 정신 건강에 이롭다고 믿었지만 모네스테스는 기억의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녀가 받아들이자 진정한 치료가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 고통스러운 일을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함으로써 첫 단계를 넘어섰다. 모네스테스는 그 내담자가 해방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을 강조한다. 그녀가 자기 입으로 결국 잊을 수는 없죠 라고 말한 순간이었다. 기억을 상대로 싸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순간 마음을 놓기라도 한 것처럼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도 된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처럼 마침내 과거와 싸우지 않고 과거가 현재에 들어설 수 있도록 문을 열고 화해할 결심을 한 것처럼 말이다. 술꾼은 과거에서 도망치려고 술을 마시곤 한다. 삶의 비극을 감추려고 술을 마신다. 이 방법도 처음에는 통한다. 하지만 과거는 더 세차게 돌아올 뿐이다. 그놈을 잠재우려면, 과거를 밀쳐냈다는 환상을 다시 맛보려면 언제나 더 많은 술이 필요하다. 괴로운 추억에서 벗어난 듯 느껴지겠지만 그건 아주 잠깐의 성공에 불과하다. 과거를 멀리한 대가로 여지없이 반발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는 코르사코프 증후군이라는 기억장애 위험도 있다. 19세기 말 러시아 신경심리학자 코르사코프는 보드카 남용의 영향을 연구하다가 이 질환을 발견했다. 코르사코프 증후군은 일종의 치매, 인식장애 및 선행성 기억의 심각한 왜곡을 특징으로 한다. 다시 말해 환자는 지금 막 경험한 일을 기억으로 남기지 못하므로 새로운 추억을 만들지 못한다. 사실상 술꾼은 망각에 성공하지만 최근의 일만 잊을 뿐 오래된 상처, 상흔, 트라우마는 결코 잊지 못한다. 술꾼은 자신의 악마들이 마음대로 설치다가 돌아오게 내버려 둠으로써 또다시 술을 찾게 되기에 더 비참하다. 추억을 다시 만들어 나갈 수 없으니 상황은 더 견디기 어려워진다. 새로운 추억이야말로 고통스러운 과거를 안고 살기에 가장 좋은 수단 중 하나인데 말이다. 과거를 포도주나 보드카, 위스키에 담그기를 원하는 술꾼은 과거에서 영원히 노연하지 못하는 벌을 받는다. 일벌레, 이른바 워커홀릭도 알코올 중독자와 비슷하다. 그는
일을 도피처로 삼고 기억을 외면하려 한다. 그는 늘 바쁘고 생각이 많고 할 일에 치여가며 산다. 물론 이 전략도 처음에만 통한다. 리에주 의과대학의 A.J. 신 교수가 다양한 일 중독을 연구하고 보여주었듯이 워커홀릭과 열심히 일하는 건강한 사람의 차이는 목표를 달성한 후 잠시 멈춰서 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 워커홀릭은 자유시간이나 휴가를 즐길 줄 모른다. 이들 대부분은 번아웃으로 귀결된다. 우리는 단기적으로 잊기 위한 효과적 전략, 즉 과음, 과로, 쾌락의 추구 등을 세울 수 있다. 회피는 과거를 뒤로 할 수 있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환상 속에 우리를 붙잡아 놓는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기억에서 어떤 요소를 없애려고 할수록 그 요소에 집중하고 그 요소를 강화하게 된다. 아무리 괴로운 실패도 삶의 여정에서 떼어낼 수 없는 한 부분이다. 문제는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의 반복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치지도 않고 실수를 반복하는가? 그건 아마 불편한 순간을 되새기고 싶지 않아서 실수를 과거에 버려놓고 등 돌리기 때문일 것이다. 배움을 얻기 위해 분석하기보다는 그냥 잊으려고 에너지를 쓰다 보니 같은 실수를 되풀이한다. 다시는 최악의 사태를 겪고 싶지 않다면 최악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우리 안에 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과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에서 도망치기란 불가능하다. 데이비드 크로넨버그는 영화 폭력의 역사에서 과거가 어떻게 현재로 튀어오르는지 보여준다. 톰 스톨은 인디애나주의 소도시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시민처럼 보인다. 그는 소박하지만 편안한 식당을 운영하는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다. 어느 날 저녁, 식당 문을 닫으려는 순간 2명의 범죄자가 들이닥친다. 약에 취한 폭력배들은 돈만 노리는 게 아니라 명백히 학살을 저지를 태세다. 하지만 그들은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었다. 톰이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둘을 죽여버리므로. 톰은 언론의 관심을 받고 온 마을의 자랑거리가 된다. 하지만 이웃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예전에 무슨 일을 했기에 그렇게 싸움을 잘하고 무기를 잘 다룰까? 톰은 사태를 축소하려 애쓴다. 그냥 운이 좋았다고, 반사신경이 좀 뛰어날 뿐이라고. 하지만 어느 날 험악한 인상의 애꾸는 마피아가 마을에 나타난다. 그는 식당에 들어와 톰을 조이라고 부른다. 이제 톰의 과거가 드러난다. 사람 좋은 식당 주인은 오래전 잔인무도한 폭력으로 이름을 날리던 갱단 두목이었다. 그가 과거를 버리기 위해 선택한 이름 톰 스톨은 그에게 살해당한 자의 이름이었다. 살뜰한 아버지, 사려 깊은 남편, 헌신적인 고용주의 정체는 무자비한 범죄자였다. 오랜 세월 과거를 멀리하고 신분 세탁을 하고 먼 곳으로 떠나 새 삶을 꾸렸는데도 폭력배들이 식당에 들이닥친 것만으로도 폭력의 역사는 순식간에 고스란히 되살아난다. 과거는 언제 곧 튀어오를 기세로 매복해 있다. 심지어 우리가 과거에서 도망쳤다고 제대로 따돌렸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그렇다. 과거의 연인들은 때때로 이 진실을 가늠한다. 한때 사랑했던 두 사람이 몇 년이 지나 재회한다. 그때껏 둘은 서로 왕래하지 않았고 그들의 연애는 마음속 깊이 파묻힌 유물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우연한 만남 한 번에 모든 기억이 살아난다.
바로 어제 헤어진 것만 같다. 그 사람의 채취, 익숙한 몸짓, 쾌락으로 치닫는 방식, 미치도록 보드라운 살결, 춤출 때의 그 독특한 움직임. 까맣게 잊었던 관능이 그동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어제와 똑같다는 듯이 되돌아온다. 전부 다 여기에 그 첫날처럼 강렬하고 생생하게 존재한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대로 남아 언제고 솟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다. 마음과 몸은 결코 잊지 않는다. 회피는 위험하고 망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거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쓰라린 추억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장기적으로 더 큰 아픔을 겪는다. 나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자는 실은 누구보다 자신의 과거에 집착하는 자다. 정말로 과거에서 벗어난 사람은 과거에 관심이 없다고 고래고래 외치지 않는다. 불면증 환자는 잠을 자야 한다고 전전긍긍하느라 잠을 못 이룬다. 이렇듯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 잊으려고 노력할수록 잊을 수가 없다. 모든 것은 잊히지 않는다. 우리는 과거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와 함께 살아야 한다. 살다 보면 과거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기존의 생각을 수정하게 될 때가 있다. 어떤 만남이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고 좀처럼 납득하지 못했던 누군가에게 되레 감정이 이입된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저절로 수긍이 간달까? 문득 살아온 날들이 새롭게 보이고 어릴 때 몰랐던 것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 실패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고 자신이 겪은 괴로움을 마침내 상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순간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고 편안해지고 홀가분해진다. 모든 추억은 재구성이다. 우리는 과거를 결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추억 자체는 발목을 잡는 요소가 아니다.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된 세계관, 인생관 혹은 자아관이다. 예를 들자면 문제는 권위적인 아버지에 대한 분노의 기억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끌어낸 삶의 규칙이다. 그러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 누가 언성을 높이는 게 싫어서 어떻게든 모두를 만족시키려 무리하고 정면 충돌을 피하고 누가 세게 나온다 싶으면 움츠러들고 사소한 비판에도 자기 비하에 빠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어떤 치료는 의미 기억의 규칙을 수정하거나 아예 뿌리를 뽑는 수준까지 가능케 한다. 그러면 더 이상 과거의 고통스러운 일화들이 현재를 방해하지 않는다. 추억에 개입해서 또 다른 삶의 규칙, 또 다른 감정적 진실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과거를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뇌의 가소성이다. 기억 재공고화 치료를 대표하는 미국의 심리학자 브루스 에커는 한마디로 배웠던 것은 모두 잊힐 수 있다고 말한다. 한 가지만은 확실하다. 우리에겐 우리 뇌를 변화시킬 힘이 있으니 삶을 망치는 감정적 진실에 매여 살 필요가 없다. 패러다임을 바꾸면 된다. 과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더 잘 살아가기 위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스토아주의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기억 재공고화의 창시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스토아주의자들은 나쁜 기억에서 회피하지 않기, 심지어 부정적 노출에도 좋은 점이 있음을 알았던 최초의 현자들이었다. 제일 두려운 것에 자신을 노출하고 정면으로 직시하여 그것과 함께 사는 데 익숙해지고
그것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감정의 영향에서 벗어나라. 이를테면 스토아주의자들은 죽음을 자주 생각하라고 했다. 익숙한 것이 되도록 말이다. 두려움을 길들이기 위해 두려움의 대상에 익숙해지고자 하는 이 연습을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억에 적용할 수 있다. 스토아주의자들은 평온하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고 가르쳐준다. 이미 일어난 일은 물을 수 없기에 결부된 느낌을 바꿔야 한다. 현대 과학은 스토아주의의 가르침을 공고히 한다. 추억의 회상에는 해마와 편도체라는 두 부분이 동시에 관여한다. 두 부분은 모두 변연계에 있지만 동일한 위치에 있거나 같은 기능을 담당하지는 않는다. 해마는 사실을 기억한다. 요컨대 일화기억에 관여하는 것이다. 편도체는 사실에 결부된 감정을 기억한다. 추억에 결부된 감정은 처음에는 강렬하다. 체험이 강하게 남을수록 기억도 뚜렷하고 감정도 격해진다. 하지만 그 추억을 일부러 반복 회상하면 추억과 감정의 연결고리가 점점 느슨해진다. 우리가 경험한 사실은 일화기억 속에 다시 자리를 잡으면서 재공고화되지만 이미 자주 떠올렸기 때문에 정서적 힘은 약해지고 만다. 그러면 스토아주의자들이 말한 대로 인생의 가장 큰 시련도 동요하지 않고 회상할 수 있다. 말 나온 김에 스토아주의자들에 대한 오해를 짚고 넘어가자. 그들은 우리에게 스토아적인 사람, 즉 금욕적이고 극기심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지만 이것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돌처럼 무감각하고 태연하게 돌아보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일 또한 섭리의 일부분임을 받아들이고 동의함으로써 그 기억에 익숙해지라는 뜻이다. 결국 모두 자신의 과거에 마음을 열고 그 울림을 듣는 것, 그것이 과거에 개입함으로써 우리의 역사가 나아갈 길을 여는 것이다. 감정의 영역이 언어의 영역과 구분된다 해도 오늘날 알다시피 뇌의 모든 영역은 서로 소통한다. 따라서 말은 변연계에 깊이 파묻혀 있는 감정에 다가가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때론 아주 단순한 말로도 충분하다. 정신 분석을 받으면서 혹은 꼭 그런 특정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감정이 북받치고 눈물이 차오를 때가 있지 않았던가. 과거가 떠오르고 막혔던 것이 터진다. 깨끗이 비워내고 나면 새로운 것이 미래가 들어설 자리가 생긴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힘이 그제야 생긴다. 그 받아들임이 과거에 개입하는 첫걸음이다.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일을 느끼고 과거의 아이이자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방식은 바꿀 수 있다. 럭비는 다른 구기 종목과 달리 전진 패스가 허용되지 않는다. 선수는 공을 손으로 들고 마구 달려가다가 뒤에 있는 같은 팀 선수에게 던져줄 수 있지만 건네주는 선수 역시 몸은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공은 뒤로 넘겨야 한다. 럭비 선수들은 이런 식으로 상대편의 태클과 스크럼을 피하고 진지를 차지하며 골라인에 접근한다. 그들은 뒤로 돌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럭비의 후방 패스에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자세가 고스란히 종합되어 있다. 뒤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가기. 고통스러운 기억도 우리가 계속 소환하고 활용하고 길들여 익숙하게 만들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다. 행복한 기억은 지금도 여전히 행복일 뿐 아니라 곱절의 행복
울림을 주는 행복이 될 수도 있다. 유쾌한 회의주의와 왕성한 호기심을 간직한 채 늙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제나 옛날의 실패, 옛날의 성공에 사로잡혀 원통함이나 자기만족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 노화는 얼굴보다 영혼에 더 많은 주름을 새긴다. 늙어가면서 쉰내와 곰팡내를 풍기지 않는 영혼은 없거니와 있더라도 지극히 드물다. 몽테뉴는 에세이에서 이렇게 말했다. 참으로 많은 이가 아름답게 늙어가지 못하는 이유, 그건 바로 그들이 과거와 함께 살지 못하고 과거 속에서 살기 때문이다. 잘 늙어가기는 일종의 기술, 그것도 젊어서부터 훈련해야 하는 기술이다. 이 책은 과거와의 관계가 얼마나 유연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과거는 우리를 어떤 본질이나 정체성에 가두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정서에 고착시키지도 않는다. 우리는 과거를 재해석하고 재방문하면서 변화시킬 수 있다. 매 순간 회피와 부인을 거부하고 과거를 창조적으로 재현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삶은 어제가 있어 빛난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인간 정체성의 근본 바탕이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몸으로 겪은 일들과 그 일들에 대해 품고 있는 생각과 감정 등이 한 인간의 정체성을 만든다는 것이죠. 이 점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마치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저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거에 대해 세 가지를 하라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회피하거나 억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입니다. 되돌릴 수 없고 완벽하게 망각할 수 없습니다. 과거를 회피하거나 억압하려 할 때 치러야 하는 대가는 바로 그 과거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갑자기 내 현재를 타격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회피하거나 억압하지 말라는 것이 저자의 첫 번째 주문입니다. 두 번째는 회피와 억압이라는 소극적 행위에서 벗어나 오히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과거를 떠올리고 즐겁게 반복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기억을 재창조하게 되는데 기억에 대한 재창조는 곧 과거의 재창조가 됩니다. 있었던 일은 변하지 않아도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과 입장과 기억은 180도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보통 군대에서 고생한 일을 무척 괴로운 기억으로 처음에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그 괴로웠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웃음을 짓게 만드는 추억으로 변하고 심지어는 자랑으로 변합니다. 저도 이것과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아이를 낳고 키울 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았죠. 그때 당시에는 10년, 15년 동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생각하면 암담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시절이 무척 아름답고 행복하게 기억됩니다. 젊고 미숙했고 철부지였던 시절, 좌충우돌 실패로 살던 그때의 내 모습이 불쌍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애틋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저자는 과거의 창조적 재현을 통한 새롭고 발전된 자아 정체성의 창조를 요청합니다. 한 개인의 자아 정체성은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바라보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아 정체성은 타인들의 시선과 규정도 한 몫을 하지만 자기 자신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가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제가 배우는 메타 명상과 마음 경영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무척 중시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관점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신경 쓰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관점이 형성되고
이성과 의지를 활용해서 신경을 쓰면 앞으로의 내 삶의 바람직한 자아 정체성을 만들 수 있는 관점이 형성됩니다. 당신께서는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바라보고 계신가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을 정립한다는 것은, 그리고 재정립한다는 것은 자기 존재의 의미를 매 순간 새롭게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물은 할 수 없고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죠. 인간은 마치 의미를 만드는 자동 기계와도 같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상황, 사건을 겪으면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과 마인드를 형성합니다. 가령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해서 어떤 결핍을 항상 품고 사는 존재로 자기를 바라본다면 결핍은 그 사람의 삶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결핍은 그 사람의 과거에만 있었던 것인데 자기 자신이 현재의 생명력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현재와 미래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처럼 생각도 감정도 기억도 모두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각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행복도 자신의 선택이고 불행도 자신의 선택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만나서 어떤 특정한 감정이나 기억이나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선택지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삶이 우리에게 주는 선택의 축복입니다. 오늘 소개한 이 책의 제목은 삶은 어제가 있어 빛난다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과거를 끌어안고 행복으로 나아가는 법입니다. 불교에서는 까르마, 즉 업 혹은 업보가 우리를 끌고 간다고 말합니다. 까르마는 우리가 삶에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창조한 모든 결과입니다. 현대 과학에도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작용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반작용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까르마를 만들었다면 그 까르마에 따르는 반작용이 반드시 내 미래에 나타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이치와 똑같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과도 일치합니다. 현재 나의 모습은 나의 과거가 쌓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나의 모습은 지금부터 내가 선택해서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리석고 좋지 못한 까르마를 쌓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좋은 까르마, 즉 선업을 쌓으면 됩니다. 심지어 과거조차 새롭게 재해석하고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즉시 과거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항상 과거가 되어버리지만 지금 현재 서 있는 우리가 할 일은 과거의 재창조를 통해 밝은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수기는 수돗물과 정수 사이에 존재합니다. 수돗물이나 탁한 물을 받아들여서 깨끗한 물,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들어냅니다. 사람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과거, 힘든 과거를 받아들이고 거르고 정화시켜서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밝고 유용한 과거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